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특별기획 3부작 115주년 여성의 날, 여전히 빵과 장미를 외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오늘부터 3일간 KBS 1라디오 특별기획 3부작 115주년 여성의 날, 여전히 빵과 장미를 외치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라디오 유튜브 콩앱으로 또 많은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젠더 문제가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SNS 7자 구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표심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성별과 연령,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그 입장에 제각각인데요. 무엇보다 남녀 갈등을 더 심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지혜를 모읍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 차별과 혐오의 몸살을 앓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를 2대남, 2대녀로 지금 나누고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지금 1년여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에 남긴 파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두 분 모셨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젠더 의제를 꾸준히 취재해온 박다혜 한겨레 21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대선 뉴스를 저희가 앞에서 잠시 좀 정리해서 들어봤는데요. 갑자기 그때 생각도 나고 그 어느 때 대선보다는 젊은 세대가 좀 부각된 대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네.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기도 합니다. 이 어떤 사회 현상, 정치적인 현상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요걸 좀 분리해서 저희가 한번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 하고요. 먼저 아무래도 정치 얘기하기 전에는 사회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 혐오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지금 그 대선 때만은 아니었을 것 같고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죠. 언제부터입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사실 여성 혐오라는 현상 자체는 저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네.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 이거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실제로 지난해 취재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살펴본 걸 보면 보통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김치녀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남성의 어떤 등골을 빼먹는 어떤 여성, 사치스러운 여성,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여성 비하 용어로서 사용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 김치녀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던가 이런 맥락으로 되게 사용이 됐었고요. 2016년 이후에는 이제 좀 자신이 이제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면 그거를 이제 공격하는 형태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제품을 불매한다거나 그랬죠. 어떤 한 게임 회사의 성우가 이제 티셔츠를 입었었죠. 여성은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게임 이용자들이 항의를 엄청 받아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렇죠. 이런 사태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웹툰 작가들이 페미니스트 성향이 있다라고 예. 하면은 나는 그 사이트를 탈퇴하겠다. 이런 탈퇴 인증 게시글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좀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는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글들은 계속 쭉 꾸준히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좀 다르게 좀 분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우리는 이제 페미니스트 정부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정의당, 여성가족부 등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게 정치나 정책적으로 이제 여성을 이제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투 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불법 촬영에 대한 시위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페미니스트 자체를 이제 좀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정 콘텐츠,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라고 해서 가서 이제 비난해달라라는 형식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콘텐츠를 보면 82년생 김지영이 아, 있었고요. 예. 네,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아니면 뭐 여성 책도 영화도 다 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여성 유튜버나 뭐 여성 게임 스트리머나 이런 분들을 좀 공격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사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살해 사건 이런 것들이 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근데 이제 어떤 그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을 하고 대책을 함께 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기도 하면서 네. 또 이것이 후에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여혐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남혐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분명히 남성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실제로 2021년 특히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뭐 남혐이라는 말이 여혐보다 더 많이 뭐 언급이 됐다거나 아니면 남성 혐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 조사 결과들이 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성 혐오란 말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남성 혐오할 때 붙는 혐오와 여성 혐오라고 할 때 붙는 혐오라는 말의 개념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어떻게 차이가 네, 납니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가 어떤 홍찬숙 선생님의 책에서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남성은 주로 구체적인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갈등, 요거를 혐오라고 규정을 하고요. 네. 여성은 주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 이거를 혐오로 규정한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조금 더 그 네. 용어 자체 안에서 보니까 한쪽은 편견과 갈등, 네. 한쪽은 차별과 폭력이라면 강도나 이게 좀 상당히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차이가 있고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구조적인 차별을 이제 동반하냐의 차이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네. 당연히 남성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쾌감 같은 거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들도 여전히 이제 뒤에 또 다루겠지만 어떤 힘들고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느끼는 어떤 불안감 등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아직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구조적인 차별이나 폭력이나 어떤 위계적인 어떤 그런 걸 살펴보면 여성이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때 여성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차별, 폭력 이런 거를 동반하는 여성 혐오,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불쾌감이나 어떤 불안정함에 대한 그거를 이제 남성 혐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약간은 맥락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혐오라는 용어는 이제 어떤 증오 뭐 이런 것과 같이 나쁜 감정이지만 좀 네.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네, 감정으로 네. 친다면.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정치권으로 사회에서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게 문제인데 해외의 경우를 보면 뭐 종교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엄청난 갈등과 혐오를 서로 주고받는데 이제 우리는 남녀로 이게 어떤 작은 틈새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남녀 사이에 생각의 간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정치가 이제 이용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시작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떤 작은 불씨로는 이제 계속 있었죠. 가까이 보면 1999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군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사라질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이 불씨가 이제 지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뭐 그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이것들 이슈를 끌어내서 떠오르네요. 네, 청년들의 이제 분노를 예. 이렇게 자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론장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계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4월이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를 돌이켜 보면 2021년 4월에 그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누가 봐도 민주당이 패배하고 그렇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이미 그 승리할 거라고 하는 건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예상했던. 예상할 수 있었던 네.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결과가 열어보니까 물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정말 그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음. 바로 KBS였어요. KBS에서 그 이제 개표 방송을 하는데 그렇죠. 그 이제 그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투표 경향 분석을 하죠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 그 20대 남성이 그 국민의힘의 그 오세훈 후보에 투표한 비율이 딱 남성이 여성의 2배였어요. 남성이 여성의 두 네, 배. 제가 지금 예. 기억하기로는 44대 22.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2배. 이것이 아주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렇죠. 내용인 거죠. 갈등이 네.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뭐 신문사에서 바로 다음 날 이 선거를 두고서 그 좌담회를 했었는데 네.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선거를 전후해서 몇 차례 죄송합니다. 선거를 이제 전후에서 한 2주 이상 그 인터넷 커뮤니티 있죠. 청년들이 주로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로 들여다봤어요. 제가 사회학자니까 또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근데 봤을 때 청년 남성들 소위 남초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네. 주요 이렇게 떠오르는 주요 이슈들을 보면 사실은 뭐 여성이나 페미니즘은 사실은 저 뒷순이고요. 당시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조국 사태라든지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했죠 예, 당시에. 민주당의 그 예. 정치인들의 어떤 그 내로남불 예. 이런 것들이 순위가 굉장히 높았고 아. 여러 아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 페미니즘이나 여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긴 사실 있었지만 순위가 낮았다. 후순위였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KBS 방송에서 그 숫자가 딱 그 숫자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아이콘처럼 되어버렸고 네.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제 놀랍게도 그 정말 모두의 예상을 또 깨고 반대로 청년 대표로 이제 국민의힘의 전체 대표가 되면서 그랬죠. 이 청년 남성들의 이제 표심을 자극했고 그 표심을 자극하는 카드로 이 젠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시기에 그 신문의 기사량을 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이 젠더 갈등과 관련된 몇 개의 용어를 넣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는 2021년 7월에 국민의힘의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내부 경선에서 네. 유승민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어요. 아하. 지금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네. 예.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이것이 증가합니다. 젠더 갈등 관련 음. 기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네.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7개 글자가 떴던 이제 건 기억나요. 네. 예. 그렇군요.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사이에 이제 사이사이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와 신지혜 그 대표의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뭐 대담 같은 것도 그렇죠. 있었죠. 이런 것들이 뭐 소소하게는 있었으나 사실은 뭐 제가 어떤 글에서도 썼지만 신지혜 대표가 사실은 저는 정치적으로 소비되었다고 봐요. 이분의 어떤 주장이나 발언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잠깐 그냥 쓰다 버리는 카드 정도였다고 생각이 돼서 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이 이것을 젠더 카드를 정치적인 동원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서부터 사실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작은 불씨였고 그 남초 사이트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선거 한 2주 전후로 한 2주 정도에는 부동산 이슈라든지 그 외에 내로남불 행태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들이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슈가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정치권이 어쨌든 현실의 작은 틈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또 언론이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 현실을 그것이 또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박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지금 이제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분석해 주셨고 현실에서 언론인으로서 보실 때는 네. 너무 신경한 교수님이 짚어주신 그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도 비슷하게 그 비카인즈라는 이제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젠더 갈등을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1년 7월에 유승민 후보와 하태경 후보 모두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놨을 때 이제 확 그게 치솟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저는 젠더 갈등이라는 말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사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좀 추동해 나갈 때 그 변화를 뭐 원치 않는 사람과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간의 갈등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정치권에서 명명한 젠더 갈등은 실제로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녹아있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에서 표를 결집하기 위해 사용했던 어떤 프레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젠더 갈등 프레임을 상징적으로 가장 표현하는 게 여성가족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떤 근거도 없이 이제 딱 7글자만을 SNS에 이제 올림으로써 공약을 천명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젠더 갈등이라는 거를 여가부 폐지랑 어떻게 결부시켜서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현재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인 분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가부는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젠더 갈등이 훨씬 격화됐는데 이는 여가부가 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 느낌을 안 받아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여당이 그러니까 이때 여당은 이제 민주당 쪽이고요. 이제 네. 여당은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말씀하신 4.7 재보선에서 패배했다.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 조장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부인가라는 네. 거는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고 이제 또 짚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 갈등의 표피는 남녀의 차이로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사실 현재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지 예.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고 있는지 이들의 목소리를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억구와 수사로 단지 여성가족부를 우리가 폐지해 줄게라는 식으로 이제 좀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정치 프레임이 지역 갈등을 유발해서 또 한동안 사회를 굉장히 갈라놓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맞아요. 이제는 또 남녀 갈등으로 새로운 프레임으로 옮겨 탔을 뿐이지 그 정치가 하고 있는 행태는 똑같이 지금 변화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약간의 그 차이들이 있는 것을 갈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표로 결집시켜내는 네.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식이구나. 여기에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지금 생각도 들면서 앞서 이제 그 청년들의 좌절과 고통을 다르게 활용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박 기자께서 이것을 교수님께서 백래시 정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백래시란 말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용된 것이 한 10여 년 됐는데요. 정확한 이제 그 개념 뭐 정의 이런 거 없이 사용이 돼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백래시란 말은 여성 운동뿐만 아니라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진보적인 변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반격, 이런 변화를 혹은 발전을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네. 부르는 말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뭐 농민운동이라든지 사회 어떤 진보적인 사회 운동에 대한 반격을 다 백래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안티 페미니스트 백래시다, 뭐 반여성주의 백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특히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라고 얘기하시는 건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네. 네.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성운동이나 사회운동, 사회의 어떤 진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제압하고 억누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늘 있어 왔어요. 수백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겠죠. 네. 21세기 들어와서 최근에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보았죠. 트럼프 현상이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어떤 이민자, 여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반감, 분노, 그것들에 힘입어서 어떤 분노의 정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4년 동안 정말 미국 사회가 정말 소란했죠. 소란스러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 배경에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떤 민주당 중에 뛰어난 그렇죠. 여성 뛰어난 정치인이 여성 지도자가 있었죠. 있었고 예. 백래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백래시가 여성 혐오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백래시는 여성 운동, 뭐 사회 운동을 하나 예를 네. 들어서 여성 운동이 일정한 진보 혹은 성과를 거두었거나 혹은 거둘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시점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상황에 그걸 막기 위해서 반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민주적인 될 것인가. 대통령으로 이제 나왔고 선거에 나왔고 네. 그것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백래시 이제 그 전략을 썼고 성공한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졌습니다만 네.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성평등 정책을 국가에서 이제 그 차용을 해서 썼는데 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신 그 아베 수상이 2000년대 초반에 2005년 뭐 6년 요때 이제 1차 집권을 했는데 그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빼고 교과서를 완전히 극우 교과서로 바꿔버려요. 아. 그러면서 반여성적인 정책을 이제 대대적으로 펴나가기 시작하고 성평등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이런 것들 일본은 여전히 지금도 이제 부인이 남편의 성을 쓴다든지 이런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실천들을 이제 제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닥 그 이후로 굉장히 이렇게 좀 약해진 상황이 있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럽은 지금 이민자 문제를 굉장히 힘들죠. 골머리를 섞고 골머리를 있죠. 섞고 네. 있죠. 그래서 독일과 같은 경우는 그 이민자를 반대하고 여성을 반대하고 그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로 돌아가겠다라고 예. 하는 굉장히 극우의 포퓰리즘 그 집단이 나타났는데 이 집단이 2017년 선거에서 상당한 그 의석을 점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정당이 됐어요. 네. 굉장히 큰 이제 혐오 세력이 정치화된 것이고요. 이제 그 하나 예를 들면 이 성평등과 관련해서 갈등이 가장 또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은 동유럽. 이제 뒤늦게 민주화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를 하다 보니 거기도 아무래도 갈등이 많죠. 혼란스럽겠죠. 네.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또 양극화도 심해요. 아. 특히 사회가 좀 안정적이고 비교적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비교적 덜 불균등한, 그러니까 비교적 평등한 그런 나라들은 이 백래시가 약합니다.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이런 나라들은 백래시가 잘 먹히죠. 네. 분노가 크니까요. 그 사회의 분노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형식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성평등국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 부서에서 여성 정책을 없앴어요.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서를 그 고용노동부에 있었는데 인적자원부로 바꾸면서 인구 가족 정책으로 바꿔버리고 그 인구 가족 정책의 핵심은 여성들이요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키워라 라는 아주 반여성 정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항상 뭐 변화나 갈등이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나 뭐 사회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어 나가느냐 하는 게 달라진다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성 입장에서는 우리도 힘들었다, 억울했다. 상대적인 박탈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에 이제 그게 하나의 불씨가 됐다는데 그거부터 해서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사실 제가 젊은 남성분들, 20대 남성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실 이해가 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네. 어떤 지점이냐면 본인들은 살아오면서 여성 차별에 사실 가담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중년 남성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때와 우리는 다른데 왜 이 아버지 세대에 발생했던 차별과 불평등을 우리의 몫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교육 과정에서 보면 한국이 교육 과정 안에서는 남녀가 거의 평등한 기회를 맞습니다.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봤을 때 차별받는 것 없어 보이고 우리 공부도 모두 더 잘했고 네, 네. 모두 같은 기회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시험도 똑같이 보고 맞아요. 학교에 왔고 진학을 했는데 어디가 차별이라는 거냐라는 거냐. 이런 경험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20대 남성분이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취업 시장에서 아무래도 남녀 고용률도 차이가 나고 남녀가 이제 진출하는 일자리의 질도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취업할 때 여성이 차별을 받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진심으로 궁금한 네, 거군요. 궁금해서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지 않았으니까 사실 안 보이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남성분들이 억울해하는 거. 그러니까 젊은 남성이 사실 그런 차별은 본인이 겪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 네, 근데 본인이 군대 가야 되는 건 너무 자신이 당면한 문제이기 음. 때문에 당연히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적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교육 과정에서는 또 차별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세요? 군대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남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 한 10대까지는 그 입시 때문에 꼭 묶여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한국의 남성들이 직면하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인 건 확실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사실 군대를 가기 전에도 불안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그 이제 복학생들이 그 다녀와서 그 또 그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보면 많이 힘들어하죠. 좀 힘들겠어요. 얼마 전에 뭐 네. DP나 이런 것들을 네. 뭐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방부나 이 정치권의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1999년에 군 가산점제는 분명히 위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년들이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남북의 평화라든지 네. 또는 군 복무 기간,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또는 군대에서의 근무 환경 사실 그 청년 남성 20대 남성 성인들을 그 한 방에 그 뭐 내무반에 같이 이렇게 10명씩 그 기거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인권의 문제 입장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변에서 또 본 그 우리 20대 청년들을 보면 군대 가서 많이 다쳐요. 그렇죠. 많은 부상을 입어오는데 예전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됐었죠. 네, 갔다 오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문제를 상해 문제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최근에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군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저는 묻고 싶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학자들은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모병제에 대한 논의라든지 군대에서 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학교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또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 생계 부양자 가족 이건 이데올로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특수한 집단 정말 뭐 금수저라든지 아주 정말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소수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여성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 겨우 그렇죠. 생계가 이어지죠. 거의 중산층 네. 유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자가 돈을 더 벌어야 한다든지 또 결혼할 때 남성이 뭐 집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고정관념들이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것들이 근데 사실은 있네요. 이 네. 제도는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남성이 생계부양자가 되고 또 남성이 결혼할 때 집을 뭐 전세건 뭐건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부터 잘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에서 남성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라든지 또는 장남 남성에게 이데올로기, 뭐 재산을 재산에게 그렇죠. 재산을 남성을 네. 통해 물려주니까 당연히 남자가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유교적인 제도나 문화가 다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도 다 똑같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들이 이제 그 분노하는 남성들이 어떤 점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이게 여성들이 남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 남성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던 제도들인데 그것이 시대가 바뀌고 제도와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는 남성에게 질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남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굳이 남성 혼자서 생계를 부양할 필요도 없고 남성이 혼자서 그렇죠. 집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같이 해야죠. 예. 네. 지금 보니까 사회는 너무나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저희 아직 의식 상태나 뭐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도 예전에 좀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그게 특혜가 되기도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구나. 이걸 이제 하나씩 서서히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청년층의 젠더 갈등인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이런 것을 다 해서 지금 청년층의 어떤 젠더 갈등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대 갈등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젠더 갈등이기도 하고. 네. 예. 네. 이게 앞서 그 신경환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굉장히 여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젠더 갈등은 하나의 되게 표피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원인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 나가야 이 젠더 갈등이라는 현상이 그렇죠. 사라지는 건데. 지금까지 정치권은 이 원인을 들여다볼 노력은 하지 않았고 단지 이 현상에 있는 거를 과잉 증폭시켜서 너희 둘이 이렇게 싸우니까 문제야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표를 위해 동원을 해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남성들의 생계 부양 부담을 덜고 군대도 조금 더 이제 인권 친화적이고 좀 더 평화에 환경을 가까운 개선하고.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제도적인 법적 개선이 뒤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더불어서 이제 모두가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맞습니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게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라고도 생각이 서로가.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파이가 조그맣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그만 파이에서 이걸 나눠 먹기를 되게 치열하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여성 할당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네. 마치 여성이 특혜를 가져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그냥 진짜 줄 수는 이런 없다. 실제로 어떤 원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상대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불안정한 생존에 대한 위기감 이런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심층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정치권이 이렇게 항상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회는 더 혼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괴로움을 이제 이론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청년의 역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게 뭡니까? 무한 경쟁. 국가나 사회가 어떤 개인의 삶을 보장해 주기보다는 아까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기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를 이제 생존 세대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요.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꿈을 꿔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꿈을 꾸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예.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을 꾸라고 한편에서 마구 부채질을 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자원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들이 겪게 되는 그 괴리감, 자기의 이상과 자기가 놓인 현실 사이의 어떤 격차, 이것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그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청년에게 끊임없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라, 주체가 되라, 꿈을 꾸라고 하지만 주인공도 될 수도 없고 부담스럽네요.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을 이룰 수도 없는 예. 그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사회가 바로 사실 청년들을 계속 사지로 내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나보다 더 약한 여성이나 뭐 사회적 약자에게 이렇게 투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갈 잘못된 것을 것인가 마주하면서 해결할 그렇죠. 건가. 좀 진실하게 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그러면 이 젠더 갈등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되면 정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 문제를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실제로 택시를 탔다가 예전에 그 택시 기사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여가부 예산이 50조나 된다면서요?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50조나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조만 돼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는 정말 초미니 부처거든요. 그렇죠. 미니 부처고 여가부의 예산을 실제로 뜯어보면 거의 절반 이상 대부분은 타부서에 사실 나누어져 있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대부분 돌봄 인력 예산이에요. 그 요즘 사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네. 하는데 그 아이 돌보미들을 지원해주는 그 육아를 돕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엄청 조그만 예산 중에서도 더 조그만 비율이 이제 여성 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요 정도로 이제 사실 가는 거지.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막 여성만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지금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 위기감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남녀 모두 함께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럼 지원해온 부서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여가부였는데 이제 여가부의 이런 기능 그리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가부가 수행해왔던 기능 이런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조명하지 않고 단지 여가부가 이제 여성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 이유만으로 그냥 어떤 그것도 하나의 혐오의 프레임이 상징적으로. 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들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약간 좀 허상을 때리는 공격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그것이 어떤 뭐 원인이건 어떤 이유건 민주적인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예를 들면 성인지 그 감수성은 표현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그렇죠. 텐데. 사실 예. 남성에게 더 필요해요. 얼마 전에 그 보셨습니까?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앞으로 이제 뭐 성폭력과 관련해서 법안이 더 강화되니까 지금 현재는 비동의 간입죄를 얘기를 못하게 하고 막고 네. 있지만 언젠간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성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학원의 사교육비, 학원 수강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지금 2025년까지 다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인들 같은 의 경우에 성관계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떤 것이 성폭력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정말 건강한 성관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또 뭐 성적이건 어떤 것이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낮고 그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구애를 하는 행위인지 내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정에서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같이 키워야 되는지 같이 키우자는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같이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남성들에게 필요하고 남성들이 보다 그러네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능력인데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누가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국가가 여성가족부라는 곳을 통해서 남성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남성들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성평등가족부, 뭐 성평등부가 사실 제일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인권 감수성 훈련 같은 것을 지금 성인지 감수성 그것이 인권 감수성 안에 연결이 들어가는 되죠. 거니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혐오와 차별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두 분께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신다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혐오와 차별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넘어서서 이들이 처하고 있는 어떤 불안정한 위치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지점이 어떤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불공정에 대한 그렇죠. 문제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나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각각의 니즈가 있고 그 각각을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돼야지 너희들끼리 싸워 이러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좀 각 청년층의 이제 니즈가 무엇인지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초적인 건데 그냥 진짜 목소리를 들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정치라는 게 사람들의 만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럼요. 그 안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는 듣지 않고 실제로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정치인들도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증폭되는 목소리들을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두가 다 얘기하는 하는 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모두가 하는 예. 것도 아니고 온라인 안에서도 거의 한 소수의 집단만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수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론을 대변할 수 없고 그들이 사실 청년층은 모두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머물지 말고 실제로 나가서 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라. 그러면 사실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좀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만나서 좀 들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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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비판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네. 그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매우 혐오라든지 이런 감정, 분노를 조장하는 그런 이제 언설들이 떠돌아다니고 예. 그것에 같이 편승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내가 같이 이렇게 힘센 강자가 된 느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나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것인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혐오나 차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를 두고 한번 의심해 봐라. 그렇죠.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네. 저게 맞는 네. 건가? 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또 언론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언론은 그냥 그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가 될 만한 네. 선정적인 내지는 선동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실어 나르죠. 예. 그것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국민이죠.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혐오와 차별의 발언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사회적 약자, 그렇죠. 여성 또는 그 책임이 더 또 힘없는, 언론한테도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비판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끝으로 이제 이 조사를 하나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그 청년층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네.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사실입니까, 박 기자님? 실제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보면 이제 청년층 젠더 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 자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성평등 중간값을 보면 성평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2016년 60.8%에서 2021년 69.1%로 증가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러 연구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대남 이대녀라는 네.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럼 실제로 이대남들의 성평등 의식은 어떠한가 이런 맞아요. 거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는데 보면은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성평등 의식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발전을 했어요. 네, 나아가고 예. 있고 젊은 예. 남성들은 무조건 이걸 싫어할 것이라는 건 완전한 편견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또 연구 조사들이 예를 들어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지한다라는 게 거의 7, 수치가 80% 올라가고. 정도로 높고요. 뭐 예를 들어 엄마 성을 꼭 따라야 아빠의 성을 꼭 따라야 하냐 네. 자식이 이거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 없다.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도 지지하는 의견이 높고요. 그래서 사회의 사실 전반적인 성평등에 대한 의식 같은 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이 많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쉽네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이 결과를 들으셨는지.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청년 남성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온 그 공정이라는 것도 결국 크게 보면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을 이행해가는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실제로 해보거나 조사를 들여다봐도 남성들의 가장 많은 숫자는 약간 무관심이에요. 나는 여성하고 싸우기도 싫고 그렇다고 뭐 페미니스트도 아니야. 그냥 나는 좀 내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 맞아요. 많은 남성들이 이런 상황이고 일부에 정말 몇몇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렇긴 어떤 언서를 내뱉는 그런 남성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혐오의 발언을 이제 펴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소수예요.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키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권인 거죠.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갈등처럼 네. 똑같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뭐 20대 때는 지역이 다르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연애를 했는데 말이 됩니까? 다른 지역이라 영남 호남이라고 부모님이 결혼 안 시키는 겁니다. 근데 청년 여성 남성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친구도 안 되고 일도 같이 안 하고 세상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 살아가겠습니까? 결혼 안 하겠습니까? 예. 결국 이 모든 이 정치권의 그 이해관계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는 결국 청년 여성과 남성이 고스란히 입는 거거든요.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 친구들, 내 주변에 그 별로 나보다 힘도 없는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죠? 사실은 정말 무엇이 잘못됐나 좀 구조적인 그리고 좀 역사적인 어떤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가 그렇게 저에게는 새롭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들어가 보면 말씀드렸지만 많은 남성 중에 상당수는 여성이 그렇죠. 그래도 아직 더 불평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인정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그렇다고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건 더 맞습니다. 싫어라고 하는 건강한 남성들이 많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건강한 남성들이 많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그런 건강한 남성들이 많아질 때 한국 사회가 사실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네요. 정치와 이 뭐 나오는 내용들을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를 그 안에서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경화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박다혜 한겨레 21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 3부작 115주년 여성의 날 여전히 빵과 장미를 외치다 그 첫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을 보면 상처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상처를 비웃는다라는 뭐 로미오 줄리엣의 한 대사처럼 지금의 정치권이 과연 청년들의 좌절과 고통, 그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고민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양성평등, 독일 출신 방송인이죠. 다니엘 린덴만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또 정책적인 부분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양성평등 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5년마다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시행에서부터 실천까지 권인숙 여성가족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그 내용 점검해 봅니다. 또 지난 2021년 국회에 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출근해서 큰 이슈가 됐던 인물이었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그리고 조성실 시사평론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